예, 2부 1차 산업혁명과 기업가 정신 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4장에서는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1차 산업혁명을 통해 어떤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학습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차 산업혁명의 의의와 발생 배경, 그리고 진행 과정과 핵심 산업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고 그 파급 효과를 알아보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시대에서 농업혁명 시대에서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하는 1차 혁명 무엇인지 또 어떤 이유로 발생됐는지를 본 장에서는 학습하도록 하고요. 그 결과 우리 인류의 삶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학습 목표는 우리가 이 4장을 통해서 1차 산업혁명의 의의와 발생 배경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1차 산업혁명의 진행 과정과 핵심 산업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와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산업혁명의 의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농업혁명을 토대로 인류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농업혁명으로 사람들이 정착화된 삶을 살기 전에는 유목, 수렵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제 강가를 중심으로 농사짓는 농업기술이 개발되면서 그 안에 사람들이 머무르기 시작했고 더 이상 이동할 필요 없이 그 머무르는 가운데 이제 가족을 넘어 부락이 형성되고 부락이 형성되니까 그 안에 리더가 뽑히면서 국가가 형성되는 인류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농업기술의 개발로 인한 농업혁명입니다. 인류는 1만 년 전 수렵사회에서 농업사회로 바뀔 때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정착 생활로 이제 변화했죠. 그로 인해 생활 패턴의 변화, 주거의 변화, 사용 도구의 변화 등 다양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농업혁명의 시대가 계속 진행되다 1800년, 1700년 후반부터 조심스럽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사회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고 급격한 변화가 인류의 삶에 가져오게 됩니다. 어떻게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새로운 선물을 가져다 주었는지는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산업혁명은 기술의 혁신과 함께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쳤고 또 제조 방법으로도 기존에는 간의 수공업 형태에서 공장 제도의 변화를 획기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1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에 들어가기 앞서서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사용되었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1844년에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고요. 그 후에 산업혁명이 영국 근대 경제사의 기본 개념으로 확립된 것은 토인비가 자신의 저서에서 출간한 18세기 영국 산업혁명 강의에서 이제 비롯됩니다. 토인비는 산업혁명에 대해서 1760년에서 1830년 사이에 급격한 경제적 변화로 인류가 근대 경제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 산업혁명의 특징을 자유로운 경제, 공장제 도입으로 들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농업사회에서는 자유로운 경제 그리고 공장제 도입 이런 것보다도 그 안에서는 물물 교환 혹은 봉건 사회였기 때문에 경쟁보다는 이제 주종관계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어떤 삶의 구조, 삶 안에 지배되었다라면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보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쟁을 하고 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인 공장제를 도입한 것이 근대 사회로의 전환이라 토인비는 이제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산업혁명으로 이제 부가 급속하게 창출되자 분배의 불평등 그리고 착취의 문제가
뭐 현재 이 시점까지도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1906년도에 프랑스의 역사학자 망뚜의 저서인 18세기의 산업혁명을 통해 오늘날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사용, 보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1차 산업혁명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지 개요를 먼저 보고 뒤에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 산업혁명에서의 핵심적인 생산 기술은 우리 방적 방직기, 그러니까 직물을 짜는 방적 방직기를 석탄을 에너지로 하는 증거기관의 활용이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산 조직이 기존에는 33555 가내수공업, 집 안에서 혹은 조그마한 어떤 공간에서 이제 친인척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만들던 그런 형태에서 본격적으로 공장제로 전환했다.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공장제 전환을 통해서 뭐 대량 생산에 기여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공장제로 전환했다는 것은 고용 형태의 변화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또 뽑기 위한 선발 과정에서의 어떤 적합성 판단, 인사 조직에 대한 이론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또 공장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즉 단위 당 얼마나 많은 생산이 발생되는지에 대한 생산성 효율성 측정, 이런 것들이 공장제로 전환하는 데 큰 경영학적 의미를 가져간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생산 조직이 변화했다는 것 이상으로. 더불어 공장제로 전환된 공업의 발달은 교통 시스템과 유통 조직을 발달하게 했다. 그렇죠. 단순하게 생산 시설 규모가 커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장제 생산 형식으로 바뀌면서 많은 근로자를 채용하고 채용하는 과정에서의 채용 프로세스, 또 그들에 대한 교육 훈련, 그들의 생산성 측정과 같은 인사 조직 이슈뿐만 아니라 공장제 전환으로 인해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라는 근무 시간이 만들어졌고, 또 이들이 근로자들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가운데서의 교통 시스템, 그리고 그들이 받은 급여를 토대로 새로운 물건을 사는 유통, 또 그들이 만들어낸 생산품을 다른 곳에 판매하는 유통 조직, 그리고 그로 인한 금융제도, 이런 공장제 생산 조직의 발생은 인류의 삶을 그 전과 달리 180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근거, 원동력이 됐다라는 것이죠. 또 영국의 많은 지역에서 공장들이 생겨나고 다양한 분야의 산업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하고, 또 영국에서 비록 시작되었지만 전 세계로 급속도로 이런 산업혁명이 촉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생각, 질문은 안 해보셨는지요? 왜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많은 나라 가운데 영국에서 이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을까? 우리가 이제 중세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부흥한 나라가 네덜란드라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동인도 회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때부터 이제 주주의 개념이, 금융의 개념이 이렇게 형성되었는데, 의외로 섬나라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이제 발생한 이유는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풍부한 식량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발생 전에 이제 농업 사회에서 선진 농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의 삶이 식량의 부족은 최소한 없었다. 그로 인해 인구가 다른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많이 늘고 있던 추세였고, 아무래도 서민들의 삶이 식량의 풍족함으로 안정되다 보니까 그게 정치 안정으로 이어졌고, 우리가 또 영국의 역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바로 명예혁명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정권을 바뀔 때는 유혈혁명, 한쪽에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유혈혁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뤄진
명예혁명이 있었고요. 이 명예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권리장전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권리장전의 핵심 내용은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것. 과거에는 봉건 사회에서는 이제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주문하고 명령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의회가 보다 정치의 중심이 되는, 의회가 많은 의사결정을 하는 형태로 가져왔다. 또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안정은 이제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됐고, 또 영국은 천연 자원 중에 석탄 그리고 철강석각의 매장량이 풍부해서 이를 또 팔고 교역을 함으로써 또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을 토대로 한 새로운 기술들의 도입과 발전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을 진행할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촉발시킨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즉 국가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 추구가 전제되어야 된다. 개인이 다 많은 이익을 추구해야지 결과적으로 국가의 이익이 늘어난다라는 사상이 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의해서 영국 사회에 퍼지면서, 이제 이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자유주의 체제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 체계까지 국민들 삶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많이 발생됐다라는 것이고, 또 이와 별도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유럽에서의 뛰어난 기업가적 인재들을 문호를 개방해서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당시 이제 프랑스에서 위그노라 그래서 이는 이제 개신교도들이었는데, 프랑스 사회에서는 캐톨릭이 개신교를 많이 탄압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신교도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말 그대로 이제 지식인층 혹은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기존의 캐톨릭에서는 성경을 소위 배운 사람만 볼 수 있게끔 성경책을 출간했는데, 그 개신교에서는 많은 대중이 책을 볼 수 있도록 성경책을 보급하면서 글을 볼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최소한의 기본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고, 많은 글을 접한 사람들이 지식 수준을 높였고, 그들이 프랑스의 개신교도인 위그노였는데, 프랑스에서의 위그노에 대한 탄압으로 이들이 유럽 전역을 떠돌 때 영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들을 수용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지식인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다 보니까 이들의 어떤 다양한 지적 자본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농업혁명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면은, 유럽에서는 경작지의 변화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또 유럽 사회에서는 기후에 대한 변화도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700년경부터 1200년경 사이에 서유럽의 평균 기온이 이전보다 약 1도씨 정도 올라가면서 농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형성이 돼 있고요. 또 유럽의 중심지가 변화하게 됩니다. 1050년에서 1300년까지 이제 250년 동안 서유럽의 인구가 3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됐죠. 따라서 유럽의 중심지가 당시에 이제 중세 시대의 로마에서 영국, 프랑스 등으로 서유럽으로 옮겨간 게 되었고,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농기구의 발명과 산포제의 도입입니다. 서유럽에서는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기후 변화와 함께 농기구의 발명과 산포제를 도입해서 서유럽 지역의 농업은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산포제는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경작지를 세 개의 구역으로 구분해서 3분의 1씩 이제 경작을 하는 것이죠. 먼저 첫 3분의 1은 휴경지로, 또 다른 3분의 1은 가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수확하는 추경지로, 나머지
3분의 1은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수확하는 춘경지로 이렇게 농업 기술을 개발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식량의 풍족함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생활의 안정으로, 그런 생활의 안정은 정치의 안정으로, 그로 인해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됐고, 또 이렇게 농업기술의 개발은 점점 농기구, 기구의 개발로 이어져서 이런 것들이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영국에서는 농업 생산성을 증가하기 위해 또 다른 농업혁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농업 기술을 계속 개발했다는 건데요. 16세기와 18세기에 걸친 영국의 농업혁명은 농작물이나 목초 재배 기술의 개량, 휴경지의 활용, 신경작법, 윤작법 등의 농업 기술의 개발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농업의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증대하게 됩니다. 그러자 점점 많은 지주들이 더 많은 농업 생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노동자로 고용하는 방식으로 농업 생산 체제를 변화시킵니다. 이 일이 바로 봉건적 토지 소유제에서 근대적 토지 소유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냥 토지만 많이 보유하면 영주로서 그 안정을 누렸는데, 이제는 농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사의 어떤 생산성을 추구하는 많은 이슈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더 많은 농민들을 근로자로 받아들였다. 또 이것들이 나중에 공장제로 전환하면서 근로자, 공장 노동자, 농민들이 공장 근로자로서 이제 그 포지션을 바꾸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는 것이죠. 영국에서 시행된 새로운 차원의 농업혁명 결과 1801년부터 41년까지 1,500만 정도의 였던 인구가 40년 사이에 2,700만 명이 되는 그런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영국 사회에서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영국에서는 정치적 안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1600년대 영국은 왕이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던 이제 봉건 군주제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인간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계몽 사상이 유럽 사회 전역에 퍼지면서 권리와 자유를 위한 시민혁명들이 이제 유럽 사회 각국에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명예혁명, 피를 흘리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명예혁명이고, 이 명예혁명을 통해 이제 권리장전이라는 것이 선포돼서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그리고 그로 인해 정치가 안정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예, 권리장전은 보시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의회 제정법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의회의 승인 없이 법을 제정하거나 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없다. 이 자체만으로도 이제 왕의 권력을 엄청 축소하면서, 이제 의회라는 것은 뭡니까? 국민들이 선출하는 국민들의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어떤 권익을 강화하는 정치적 안정을 이뤘다라는 것이죠. 또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다. 또 의회의 승인 없이 상비군을 유지할 수 없고, 의회 선거는 왕으로부터 자유로워한다. 또 토론, 그리고 의회 소집에 관한 부분, 그리고 법의 공정성과 적절성에 대한 부분이 이 권리장전에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이제 풍부한 지하 자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영국에서는 노천 탄광이 많아서 가정에서도 석탄 대신에 나무를 사용할 정도로 석탄이 굉장히 풍부했기 때문에 이제 연료가 풍부했다는 말씀인 거죠. 또 증기 기관을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석탄은 바로 이제 산업혁명의 토대가 됐죠.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하면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증기 기관의 개발, 발명,
얘기하는데 증기기관을 돌리려면 연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에서는 그런 천연 자원인 석탄의 풍부로 증기기관을 쉽게 돌릴 수 있었다. 더불어 철강석의 매장량도 풍부해서 이를 통해 보다 경제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술 혁신 부분입니다. 기술 혁신. 영국의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혁신으로 이제 본격화되는 것이죠. 우리 영국의 산업혁명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이제 제임스 와트죠. 영국 산업혁명을 일으킨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이 제임스 와트고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석탄을 가공한 코크스의 개발로 철의 생산성을 높여 철의 생산량이 급증했고, 또 실을 뽑을 때와 실로 면직물을 만들 때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적기와 방직기들이 개발되었죠. 말 그대로 직물을 제조하는 이 기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사람이 이런 방적기를 가동시킨다든지 했는데 점차 이제 수력을 이용한다든지 새로운 방법, 기술들이 개발되었다는 겁니다. 또 면직물 산업의 발전은 공장제 도입의 확산을 초래합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이제 양의 털을 깎아 옷을 해입는 모직물 산업이 많이 부흥했는데, 이제 인도에서 캘리코 면사가 수입되면서 영국에서 이제 면직물 산업의 발전으로 공장이 도입이 되었다는 것이죠. 스티븐슨의 증기기관차 개발과 증기선의 등장은 운송수단의 획기적 변화를 갖고 왔죠. 그렇죠.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또 그리고 공장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만은 이것들을 다른 곳에 이동하기 위해서는 기관차나 증기선이 필요했는데,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운송수단 그리고 중심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만들어진 생산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혁명은 더 촉진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업혁명을 초래한 대표적인 기술들이 이제 면직물 산업입니다. 그래서 양의 털을 깎던 모직물 산업에서 가볍고 저렴한 면직물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이제 방직 산업, 축조 산업이 획기적으로 발달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공장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또 제철 산업의 발달로 제철로 예전에는 소위 말해 연장 이 정도에만 이런 철이 가공된 철이 사용되었는데, 제철 산업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철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펼쳐지자 이 큰 규모의 어떤 철강 제품들이 다양한 용도로 집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공장을 지을 때도 활용을 하면서 이제 건물 단위나 규모가 커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증기기관 차, 철도 이런 것들의 개통으로 인해서 생산된 물품이 공장이 없는 다른 지역까지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어떻게 진행됐고 그 파급 효과는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기 자본주의는 16세기 이후 상업적 농업 발달로 시작해서 17세기 영국의 상업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즉 1차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또 면직물 공업의 발달로 산업혁명 이후 공장제 기계공업이 정착되고, 이는 단순하게 공장에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뭡니까? 고정적인 급여 제도가 나가고 또 생산성에 따라서 급여 차이를 두고 등등의 형태가 발생됐다는 것이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담 스미스가 이제 국부론에서, 이건 최초의 근대적 경제 저서지요. 경제 활동에 있어서 자율성을 중시하고 또 분업이 생산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시하면서 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국의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0년 전쟁이라는 여러분 그 유럽 중세 역사를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1300년대부터 1400년대까지 양모 산업을 두고 100년 동안 싸웠는데 결국 프랑스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영국은 이 전쟁에서 패배하자 본인이 경쟁력을 갖고 있던 양모를 수출할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직접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영국 사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판매할 수밖에 없는 내수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직물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직물 산업이 발생하자 이제 점점 양모를 생산하기 위한 양사육 목장이 증가를 하게 되고 또 지주 입장에서는 땅을 가진 지주 입장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얻는 수익보다 이 양사육 목장을 통해 얻는 수익이 많자 이제 양사육 목장으로 자신의 농토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항상 동전에는 양면이 있다시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농민들 지주 밑에 농장에서 농작물을 걷어들인 농민들이 이제 농사를 더 이상 지주들이 짓지 않자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농장을 떠나 도시로 또 도시의 공장을 찾아 이동하는 일이 좀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와 동시에 이제 영국은 전 세계의 그 식민화 작업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인도를 이제 식민지로 차지했는데 인도에서는 모직물이 아니라 면직물, 면화씨로부터 그 면직물을 통해서 옷을 해입다 보니까 가격도 싸고 세탁도 수월하고 아무래도 양털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면직물을 선호함에 따라서 영국에서는 인도로부터 캘리코 면사를 수입해서 옷을 해입기 시작하자 점차 모직물 산업이 축소하고 면직물 산업만 발전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도에서 수입한 면화를 원료로 면직물을 생산하는 면직물 산업은 이제 영국의 맨체스터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인도에서 직수입한 면직물에 비해 영국의 면직물 공장에서 생산한 제조 원가가 높아 면직물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인도에서 수입하면은 싼데 영국에서 직접 하려니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제 영국에서 그럼 계속 수입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을 법도 한데 당시에 영국 정부에서는 영국 내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인도에서의 수입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불법적으로 면화씨를 들여와서 뭐 영국 내에서 재배하기도 하고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됐죠. 어찌됐든 간에 영국에서의 그 면직물 제조 원가가 높아서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하고 가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이때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적 기계가 발명하게 되고 또 면화실로 면직물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면직물 방직기가 발명되고 이런 기술들의 발명은 보다 산업혁명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러던 고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1733년에 존 케이가 개발한 나르는 북이라는 직조 기계가 있었는데요. 조작이 쉽고 보다 생산하기가 쉬운 그런 직조 기계였습니다. 또 나르는 북이라는 직조기는 한 명의 직공이 여러 명의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자동화의 시초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조 기술의 개발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 직조 기술의 개발로 다양한 면직물을 제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료인 실이 부족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족한 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기술이 개발돼야 되겠죠. 예,
다양한 방적기 등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760년대에 하그 리부스가 제니 방적기를 만들었고, 이어 9년 후에 아크라이트가 수력 방적기를 발명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영국의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증기기관이 공장에 도입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이 어떻게 공장의 가동률을 높였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새로운 증기기관은 열 효율이 좋고 빠르게 작동해서 면직물 공장에서도 사용을 시작해서 탄광을 포함한 면직물 공장으로 점점 더 크게 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다는 것이죠. 또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이 증기기관의 가치가 알려지면서 면직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어 이 기술이 계속 확대 발전해서 스티븐스는 증기기관차, 풀턴은 증기선을 개발하여 육상은 물론 해상까지 증기기관의 대중화, 일반화를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1차 산업의 핵심 산업입니다. 지금 쭉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먼저 이제 면직물 산업의 폭발적인 확산이었고, 이 면직물 산업의 폭발적인 확산은 이제 방적기 기술의 개발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나르는 북이라는 직조기가 개발되었고, 제니 방적기가 개발되었고, 수력 방열전기가 개발되었고, 또 뮬 방적기, 또 직조기가 발명되었고, 이렇게 면직물 산업은 영국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방적기 개발에 기여하였고, 또 영국의 주력 산업으로 19세기 초에 영국 국민 소득의 10%를 이 면직물 산업에서 창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또 1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제철 산업입니다.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철교를 만들 정도로 제철 산업이 확대됐다는 것이죠. 공장에서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계의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기계 제작에 필요한 철의 수요가 증가했고, 또 영국 제철 산업은 17세기 말까지 철을 생산하기 위한 용광로에 목탄을 사용했는데, 선박 제조를 위한 나무 부족으로 석탄을 사용하였으나 석탄의 부수물인 황등 불순물이 들어가서 쉽게 깨지는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보완 혹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통해 산업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탄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코크스가 개발되었고, 또 이 코크스의 개발로 인해서 이 코크스가 큰 장점이 있습니다. 목탄에 비해 높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연소하고 석탄을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 철의 생산량은 급속도로 증가합니다. 또 헬리코트는 탄소를 제거하는 용광로를 개발하여 연철 생산을 급증시켰고, 이런 것들을 통해 영국 제철 산업은 면직물 산업에 이어서 급속하게 발달해서 영국에서는 1850년대까지 전 세계 철 생산량의 50%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제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핵심 산업이 증기기관이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잘 알다시피 영국 산업혁명의 시작은 증기기관이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바로 그 유명한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증기기관 아니겠습니까? 면직물 산업의 발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철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고, 또 산업 발전의 기초가 되는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석탄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영국의 뉴커먼이 이전의 증기기관을 개량해서 1705년에 대기압식 증기기관을 발명하여 광산에서 물을 끌어올릴 때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뉴커먼이 개발한 증기기관도 열 효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열 효율이 낮은 문제점을 드디어 제임스 와트가 1765년에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과거에는 수력으로 이런 증기기관이 움직였는데 그 물이 없는 탄광과 공장에도 증기기관이 개발될 수 있도록 새로운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다른 산업군의 확대 발전에까지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의 발명은 영국의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인류 역사에 기록되는 위대한 발명이다 라고까지 평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다음으로 이제 운송산업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보이는 화면이 이제 영국 런던 과학박물관에 있는 로켓호, 조지 스티븐슨이 개발한 로켓호라는 건데 1807년에 미국인 로버트 볼턴이 최초로 상업용 증기선을 개발했고 조지 스티븐슨이 1814년 최초로 증기기관차를 만들어서 석탄을 운송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또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 및 연료 등이 신속하게 공급되고 또 생산된 제품이 시장에서 원활히 수송되어 교통의 발전은 경제산업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큰 업적으로 나타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면직물 산업부터 운송 산업은 별개의 각계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에 따라서 쭉 이어졌음이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 산업혁명의 결과를 한번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볼 때 농업사회를 산업사회로 변화시킨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영국의 산업혁명이다.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산업사회는 농업사회와 달리 획기적인 산업을 발전시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직물, 철강, 그다음 방적기, 증기기관 등등. 또 농업화 시대에서 공업화 시대로 변하여 인류가 필요한 공산품을 풍요롭게 공급할 수 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물물 교환 그리고 채소의 식량으로 의존했던 그런 국민들의 삶이 이제는 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공산품의 개발로 산업혁명이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죠. 또 증기기관의 발명은 수작업으로 생산하고 있는 공장에서 기계화된 자동화된 기계의 도입으로 면직물 등 생활에 필요한 제품들의 생산량을 급증시켰다는 것이죠. 또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영국의 산업혁명은 인접한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까지 나아가 인류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영국 산업혁명의 결과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적 변화와 공업화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먼저 소득을 증가시켜 수요를 증가시키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 기술의 발달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뤘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간의 수공업에서 공장제 수공업으로 바뀌면서 이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기 시작하고 임금을 받은 근로자들은 이 임금을 토대로 또 다른 공산품의 수요를 발생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또 다른 공산품의 수요는 공급의 부족으로 인해서 또 다른 기업가들의 출현을 야기시켜 새로운 공산품을 쭉쭉쭉쭉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건데 이 보시는 것처럼 1680년대에 GDP가 5천만 파운드에서 5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우리 성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공업 생산성의 증가로 인해서 산업혁명 시기에 영국 경제는 농업 위주에서 공업 위주로 본격적으로 변화하는 우리 성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업 생산성은 1700년대에 0.71 공업 생산은 0.71%를 차지했는데 1800년대 초반에는 3%를 차지하고 할 정도로 한 3배 정도 향상이 됐죠. 농업 생산은 2배가 안 되게 높아지는
성장률 추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1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정치 사회적 변화 및 자본주의를 성립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농업혁명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더불어 공업 생산성의 증가로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인구의 급속한 증가를 경험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산업혁명이 확대되는 1800년대 이후 인구의 증가율이 급증하는 것을 볼 때 소득 증가의 영향을 받아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이를 우리는 이 보시는 표와 같이 영국의 인구가 굉장히 급속히 증대되는 현상을 우리는 이 표를 통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도시화의 어떤 시발이 된 게 바로 1차 산업혁명의 결과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인클로저 운동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세 초기에 영국에서는 이제 영주나 대지주가 많은 땅을 보유했는데 목양법이나 대규모 농업을 위해 이제 미개간지나 이런 땅들을 점점 공유지를 사유화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유화를 통해서 더 많은 농업 생산성을 추리기 위해서 기존의 농민들을 대신에 그 임금을 주는 농업 근로자를 채용하기 시작했고, 한편으로는 농사만 짓던 농민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잃게 되자 도시로 혹은 공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회적 변화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인클로저 운동이 발생하여 그곳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고, 또 2차 인클로저 운동이 시작되어 도시로 이동하는 농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은 도시 공장에서 일하는 공장 노동자로가 되어서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력이 확보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인클로저 운동이 분명 영국 사회에서 산업혁명을 촉발시키는 인력으로서 제 역할을 하면서 산업혁명을 일군 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비판, 또 사회적 부작용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하위 계층을 창출했다는 의미에서 또 역사적으로 또 달리 해석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국에서 그 도시 인구가 1600년대에는 8.3%에 불과했지만 한 200년 정도 지난 후에는 27% 이상이 되는 비율을 보이는 것처럼 농민들이 도시로 이동하고 그들이 도시 공장의 근로자로 일하면서 산업혁명에 필요한 자원이 됐다라는 것이죠. 또 새로운 어떤 사회의 계층을 형성했는데요. 먼저 귀족 밑에 있는 중산층은 자신의 영토를 경작하고 있는 자경농민과 상인, 그리고 제조업자, 교육자, 군 장교 등 정부 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층으로는 농민과 도시노동자, 광부, 선원, 군인 등으로 이제 영국 사회에서는 계층화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공장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부를 얻고 토지를 장만해서 새롭게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룬 새로운 계층을 젠틀리라고 부르는 계층이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영국 신사를 의미하는 이제 젠틀맨의 어원이 되는 젠틀리는 귀족과 중산층의 중간에 있는 낮은 귀족 계급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계층을 이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젠틀리의 활동이 점점 확대됩니다. 즉 그들이 막대한 토지를 보유하면서 토지 임대 소득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정치에 관여하게 되는 거죠. 공직으로 참여하여 의원 활동을 하고 의회를 장악하면서 국가 운영의 핵심 축이 되었고, 또 이들이 그런 막대한 부를 이룸에도 불구하고 큰 비난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전쟁에도 자발적으로 나갔으며 윤리적 의무도 다하면서
영국의 지배계층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탐욕적으로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면서 농민들을 탈취하거나 그들을 탄압했다라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젠틀맨이라는 표현의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는 없었을 텐데 그들이에게 주어진 우리가 흔히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죠. 그런 의무도 다했기에 영국 지배계층의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젠틀리는 자유주의를 표방하며 정부가 취하고 있는 모든 규칙과 통제가 그들의 경제 활동을 방해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규제 철폐를 위한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많은 규제가 폐지되고 점차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젠틀리의 역할이고 또 1차 산업혁명 결과 영국 사회에서의 새로운 신분 계층인 젠틀리의 형성에 기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장 1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진행됐고 파급 효과가 있었는지 조금 빠른 속도로 알아봤습니다. 사실 역사는 굉장히 재미있는 요소가 많은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교재에 있는 여러 스토리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본 강의를 통해서 핵심 메시지만 좀 전달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2부 1차 산업혁명과 기업가 정신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은 이런 앞에 4장에서 설명드린 1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발생한 기업가 또 그들이 어떻게 기업가 정신을 갖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장에서는 영국에서 발생한 1차 산업혁명이 이제 다른 지역, 유럽, 미국, 일본으로 확대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 안에 발생한 여러 혁신적인 기업가들의 활동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배경으로 신사문화 규범 제도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런 내용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1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1차 산업혁명을 통해 발생한 대표적인 기업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의 산업혁명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이 유럽 대륙에 널리 확산된 것은 우리 4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국에서의 발전으로 인해서 자극이 되어서 프랑스, 독일 등 전 유럽으로 확산됐다는 것이죠. 먼저 프랑스를 보면은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은 영국의 산업혁명에 자극을 받은 프랑스 정부가 1830년도에 국가가 주도해서 상공업을 육성하자라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영국에서 발명된 증기기관을 도입해서 공업화를 이뤘으나 1880년경에는 가솔린을 사용하여 내연기관과 전기의 활용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또 금융업의 발달로 전 산업의 자원 지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대대적인 철도 건설, 철강, 화학 부문의 생산성이 급속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00년대 중후반에는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시작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가보시면 프랑스를 대표하는 관광탑이 바로 이제 에펠탑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미 1889년 프랑스 혁명 100주년과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립되었고 이 만국 박람회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엑스포죠. 당시에 새롭게 개발된 자동차 엘리베이터 등 신기술을 다수 선보이면서 프랑스는 본격적으로 산업화의 길을 갖게 됩니다. 독일은 프랑스보다는 다소 늦게 한 발 늦게 산업혁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1840년대 교통산업에 투자하였고 특히 철도 건설로 인해서 독일 경기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됩니다. 철강 소비량이 1834년 12만 톤에서 불과 13년 만에
1만 톤으로 3배가 되었고 또 철로를 포함한 기관차들이 자국 제품으로 사용하면서 공업의 발전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 1851년부터 57년까지 석탄 생산량과 철 소비량이 불과 6년 만에 2.5배 증가했으며 면사 생산도 100% 이상 증가하여 본격적으로 산업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또 산업화로 인해 독일 관세 동맹 지역을 새로운 사회로 변모시켰고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식량 부족이 발생되자 농민들은 도시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떠난 결과 독일의 산업화가 더욱 촉진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요즘에는 이제 독일에 세계적인 명차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보다 앞서 영국에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켰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동차 산업이 독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규제에 관련된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차가 개발되자 그 당시에 이제 교통수단이었던 마차, 마부 이들이 이제 삶의 생계 위협을 느끼게 되고 영국 사회에서 동요가 있자 자동차 규제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자동차 개발을 부진하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독일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벤츠 자동차 최초의 이제 가솔린 자동차인데요. 독일 정부가 앞장을 서서 그 자동차 산업을 오히려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이뤘다는 것이죠. 그 결과 1865년 만들어진 붉은 깃발법 등의 규제가 30년 동안 이어지면서 영국의 다양한 기술자들이 독일로 떠나버리고 그로 인해 원래 영국 자동차 산업은 롤스로이스, 벤틀리, 아스톤 마틴 이런 전설적인 명차들이 다 영국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회사 대부분이 이제 지금은 독일 혹은 미국의 포드사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러시아로 가보면 러시아는 1860년대 철도가 관련된 산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또 철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주로 민간 기업에 의해서 건설이 되고요. 러시아 정부가 국립은행에서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철도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철도의 발달은 기관차, 철도 레일 등 대형 공장의 설립을 촉진시켰고 또 1860년대 이후에 러시아는 정부 주도로 본격적으로 공업화를 시작하면서 30년 동안 비약적인 발달을 이뤘는데 연평균 89%의 아주 기록적인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러시아는 대표적인 공업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미국으로 가볼까요? 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1779년에 독립을 선언하면서 1783년에 독립국가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치적 안정을 찾은 미국은 점차 공업화가 동부에서 서부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편 서북부 지역은 공업 중심으로 하지만 아직 개방이 덜 된 남부 지역은 농업 중심으로 이제 미국 사회는 이제 구분이 되었고요. 1830년도에 이제 미국의 그 동부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 볼티모어, 중동부에 있는 오하이오시에 철도가 연결되면서 1850년대부터 철도가 운하를 제치고 본격적인 운송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때 철도왕 벤더빌트 같은 유명한 또 기업가들이 이 당시에 나오죠. 미국 산업혁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한 것은 새로운 기계 그리고 생산 기술의 발명입니다. 면화 채취기의 개발로 인해서 유사한 또 파생적인 여러 농업 기기들이 발명하면서 농업 생산성이 급속도로
증가를 했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부에서는 농업 중심이기 때문에 농장을 위해서 농장의 일을 위해서 노예 제도가 계속 유지되기를 원했으나 북부에서는 이제 공장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예 제도를 반대했고 이때 남북 전쟁이 발발한 결과 북군의 승리로 이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역사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끝나자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전개됩니다. 본격적으로 공장 중심적이고 도시 중심적으로 사회가 변화하고 또 공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을 통해서 자유에 대한 가치가 국민 생활 속에 퍼져 자본주의 기틀이 확립되게 됩니다. 또 미국은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고 또 유럽으로부터 수많은 이민자들이 건너와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그 이민자들은 어느 정도 유럽 사회에 지식인층이 많았습니다. 그들 유럽 사회의 봉건 사회에 대한 회의를 느낀 지식인층들이 미국 사회에 들어와서 풍부한 노동력이 공급되었고 또 미국은 땅의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광활한 토지에 풍부한 지하 자원을 확보하고 또 풍부한 내수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산업혁명은 다른 지역보다는 빠르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일본도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이 됐죠. 아시아 처음으로 산업화를 시작한 일본은 이제 문호를 개방하면서 산업화의 터전 시작을 알렸죠. 하층 무사들이 중심이 된 막부의 반대 세력은 메이지 천황을 복귀시켰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무사들을 중심으로 주종 관계의 권력 구조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런 주종 관계, 무사들에 의한 주종 관계인 막부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부를 없애고 이제 천황, 일본 왕이죠. 그를 복귀시키면서 1868년에 메이지 유신 시대를 열고 이 메이지 유신으로 이제 신문물을 도입하자는 것이죠. 중앙 집권 체제로 부국 강병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유럽 사회, 미국 사회 등 구미 근대 국가를 모델로 해서 정부 주도로 일방적인 자본주의 육성과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또 일본의 근대 산업은 메이지 정부가 1870년 초에 실시한 산업진흥 정책을 토대로 당시에 이제 공부성이 중심이 돼서 철도를 부설하고 광산을 개발하는 등 부국 강병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또 내무성에서는 방적, 운송, 축산 분야에서 민간의 경공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노력들이 18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대규모 방적 회사가 설립되고 정부 소유의 관영 기업들이 민간으로 넘어오면서 미쓰비시와 같은 재벌 기업들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된 것입니다. 예, 이렇게 지금까지 유럽의 주요 나라 그리고 일본, 미국의 산업혁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예, 다음 2절에서는 1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난 대표적인 기업가 몇 명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에서 리처드 아크라이트라는 기업가인데요. 그가 바로 영국의 방적기계 발명가이며 면방적 공업의 창시자입니다. 그가 이런 면방적 공업의 창시, 발명 때문에 훌륭한 기업가로서로 평가받는 것도 있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명으로 혁신적인 생산 방법을 갖춘 대규모 공장을 만들어서 이런 대규모 공장은 현재의 공장의 규모와 혹은 벤치마킹 모델이 됐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그리브즈가 개발한 다축 방적기의 품질 문제, 그 당시에 이제 이전 버전인 거죠. 또 반복 작업 문제점을 개선해서 새로운 방적기를 발명하여 기계로 특허를 획득하고 프롬포드 밀에
대규모 공장을 설립했는데 이 공장이 바로 혁신적인 생산 방법을 갖춘 대규모 공장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즉, 한 공장 안에 새로운 기계가 작동하는 모습과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한순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현대식 공장 보면 쭉 파악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큰 공장에 기둥 없이. 이게 바로 이제 리처드 아크라이트의 그 프롬포드 밀 공장입니다. 대규모 공장에서 생산된 면직물이 영국 각지에 공급하고 리처드 아크라이트는 막대한 부를 때 상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프롬포드 밀 방적 공장은 최초로 대규모 산업 형태를 갖춘 공장 시스템의 시작이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리처드 아크라이트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인물, 두 번째 기억가는 그 유명한 제임스 와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냥 자동적으로 외웠죠. 영국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되었고 증기기관의 발명은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서 제임스 와트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임스 와트는 1736년에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방에서 출생을 하게 되었죠. 평상시에 이제 기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훌륭한 기계 제작자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를 한번 만납니다. 이런 제임스 와트의 꿈과 능력을 인정한 그 글래스고 대학의 한 교수의 배려로 이때부터 증기기관 작동 원리에 대한 교육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글래스고 대학에서는 뉴커먼이 개발한 증기기관을 이제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맞닥뜨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뉴커먼의 증기기관이 잦은 고장을 발생시킵니다. 이에 이 앤더슨 교수가 이 손재주가 좋은 제임스 와트에게 당신이 한번 고쳐보쇼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제임스 와트는 때마침 이런 기계 설비 장비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주 이제 물 만난 거죠. 제임스 와트는 뉴커먼 증기기관을 수리하면서 열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럼 이런 뉴커먼의 증기기관이 열 효율이 떨어지냐 봤더니 뉴커먼 기관은 내려간 식은 실린더와 피스톤을 다시 가열하는데 많은 석탄이 필요한 것이 이제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뉴커먼의 증기기관은 이 열을 떼워서 증기로 인해서 피스톤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 피스톤을 내릴 때 이제 식히는 과정에서 열을 또 낭비하고 또 다시 한번 떼우는 가운데 또 더 많은 연료를 소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했기 때문에 열 효율의 비효율성이 컸다라는 건데 제임스 와트는 이런 식으로 응축기를 넣고 찬물을 부어서 열 효율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증기기관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임스 와트는 뉴커먼 증기기관을 수리하면서 뉴커먼의 증기기관은 실린더 안에서 직접 냉각시키는 반면에 제임스 와트가 고안한 방법은 실린더에 있는 수증기를 밖으로 빼내서 외부에서 냉각시키는 방법을 취득하게 되고 이게 열 효율이 높음을 입증받게 됩니다. 이에 이제 로번과 함께 특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리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제 자금 부족 그리고 완벽한 구현을 위한 기술 부족을 조금 경험하게 돼서 제임스 와트는 잠시 본인이 만든 증기기관 작업을 잠시 보류하고 이제 생계를 위해 평상시에 취득한 측량사 자격으로 운하를 건설하는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제임스 와트는 그 유명한 볼턴을 만나게 됩니다. 매튜 볼턴. 볼턴은 이 당시에 큰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볼트 와튼이 여기 이렇게 써놓은 대로 당신의 내가 발명품을 굉장히 존중하고 인정하고 있으니 내가 돈을 댈 테니 한번 우리 공장에서 연구를 지속해 보시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와트는 이 볼턴의 공장에 와서 머독의 도움을 받아서
장비의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새롭게 개발된 증기기관으로 상하 왕복 운동은 물론 회전 운동까지, 기존에 아까 보여드린 사진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상하 반복 운동의 효율성만을 추구했었는데 회전 운동까지 가능하게 하면서 방적 공장, 제철소 등에 필요한 기계를 작동하는 동력 기관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제임스 와트는 계속해서 혁신을 지속하게 됩니다. 복동식 증기기관, 즉 상하 운동의 동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복동식 증기기관, 또 실린더 2개를 사용하는 회전식 증기기관, 이런 지속적인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생산 기술은 혁신을 낳게 되고 더 효율적인 생산 기술의 발달로 산업혁명은 더 크게 촉진 발전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발달은 한 건에 그치지 않고 지속화되자 이제 볼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업자였는데요. 나라 전체가 증기기관에 미친 상태다. 또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은 영국을 뒤바꿔 놓았으며 산업혁명에 아주 중대한 원동력이 됩니다. 요 상이 런던에 있는 세인트폴 성당에 있는 제임스 와트의 상입니다. 그 상에 작가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문구를 기재를 해놨습니다. 독창적 천재성의 힘을 발휘하여 증기기관을 개선해 조국의 자산을 확장시키고 인간의 힘을 향상시켰으며 가장 영광스러운 과학의 꽃들 가운데서도 탁월한 위치에 올랐다. 그는 세상을 진정으로 이롭게 했다. 이런처럼 이제 기업가가 단순하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기업가의 의미라기보다도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기업가가 더 존경받는 게 아닌가 싶고, 우리가 이제 앞전에 다른 강의에서 소개한 대로 기업가의 의미가 이윤 창출만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인류의 삶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낼 것이냐, 아마 이 후자의 의미가 더 큰 게 기업가의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튜 볼튼입니다. 아까 잠깐 소개를 해드렸죠. 이 매튜 볼튼은 이 제임스 와트에게 돈을 지원해주면서 본격적으로 발명의 기회를 확대해준 은인 같은 사람인 것이죠. 영국에서 가장 큰 금속 제조 공장을 운영한 사업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력으로 당시에 공장이 운영되었는데요. 금속 트로피, 금속 단추, 주화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영국에서 가장 큰 금속 제조 공장을 운영했던 사람이죠. 여기 보시는 화면이 이제 영국의 500파운드 지폐의 뒷면에 있는데 이분이 제임스 와트, 이분이 이제 매튜 볼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에 포착한 점에서 이제 매튜 볼턴이 어떤 의미를 지녔냐 한번 보도록 하면, 당시 볼턴이 운영하던 공장은 수력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 왕왕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동력의 부족으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우리 증기기관을 발명한, 이제 원래는 로봇과 함께 그 특허를 공동으로 보유한 제임스 와트의 이런 특허 지분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임스 와트의 뛰어난 발명력, 개발력을 인정한 이 볼턴은 제임스 와트에게 사업을 본격적으로 제안을 하면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였죠. 사업가인 볼턴은 제임스 와트에게 제안한 모든 내용을 이제 진짜로 가먼니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서 제임스 와트가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지원을 전폭적으로 한 결과 1776년에 응축기가 설치된 증기기관 개발에 성공을 하게 되고,
또 볼턴은 특허 연장에 집중해서 제임스 와트가 받은 14년의 특허 시한을 31년으로 늘렸고, 또 볼턴은 개발한 증기 기관의 보급을 확대하기에 혁신적인 마케팅 방법을 도입합니다. 고가인 증기 기관을 어려운 탄광 소유자들에게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증기 기관 사용으로 인해 절감되는 석탄에 해당되는 금액을 할부로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하는 리스크를 이제 해지할 수 있겠죠. 이런 혁신적인 마케팅 방법을 이제 매슈 볼턴은 이 당시부터 이미 도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이제 탄광은 어찌됐든 간에 초기에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절감된 금액만큼 본인이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거의 일부를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앞다퉈 새로운 증기기관을 도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국 전역에 증기기관이 보급되면서 산업 전반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겠죠. 그래서 증기기관이 당시 조그만 공장, 면직물 공장에서만 활용된 것이 아니라 영국 산업 각계 분야에 다 활용되면서 막대한 양의 석탄 채굴과 철강 산업, 기계 산업 발전에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1809년에 이제 볼턴은 영국에 이미 손꼽히는 부자로 알려져 있고, 또 볼턴은 산업혁명 시기에 증기기관의 미래를 보고 실천에 옮긴 기업가로 진정한 벤처 사업가로 평가받고 경제사에 전해져 있습니다. 예, 다음 인물은 이제 스티븐슨입니다. 예, 스티븐슨의 생애를 간단하게 보면 이 당시에 풍족하게 자란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마는 그도 역시 가난한 어린 시절을 좀 다녔고, 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이제 못했는데 부친을 따라서 증기기관 수리공이 되어서 이때부터 증기기관 기계 작동 원리를 습득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본인의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탄광의 주임 기사로 승진을 하기도 하였고, 증기의 힘으로 운행하는 기차에 관심이 많아 계량 연구를 지속했다는 것이죠. 비록 학력 수준은 짧지만 본인의 관심 있는 분야에서의 노력, 연구는 지속했다는 것이죠. 또 자신이 다니던 탄광주를 설득해서 개량된 증기기관차를 제작하고, 또 탄광 갱도에서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후 스티븐슨은 1823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증기기관 공장을 뉴캐슬에 설립을 하고 1825년 스톡턴에서 달링턴까지 운행하는 세계 최초의 여객용 철도를 개통하게 됩니다. 이런 앞에 탄광에서 갱도를 운영하던 그런 기술을 응용해서 세계 최초로 여객용 철도를 스티븐슨이 만들었다는 것이죠. 또 자신의 공장에서 개발 제작한 로커모션호라는 이름을 가진 증기기관차를 운행하여 철도 추송 시대를 개막했다는 것이 스티븐슨의 위대한 공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829년 증기기관차의 소음, 사고 발생, 환경 파괴 등 많은 반대를 극복하고 리버풀에서부터 맨체스터를 운행하는 철도를 부설하게 됩니다. 또 철도를 개통하고 증기기관차의 운송 효과를 알리기 위해 유명한 레이니어 기관차 경주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진은 이미지를 보신 분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레이니어 기관차 경주 대회인데요. 말 그대로 기관차 경주 대회입니다. 이때 5대가 이제 출전을 했는데 스티븐슨이 개발한 로켓호가 우승을 하면서 비록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리버풀부터 맨체스터까지 운송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켓호가 증기기관차 제작의 모범이 되면서 유럽 전역으로 전파를 하게 됩니다. 1830년대부터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들이 앞다퉈 증기철도를 건설하고, 또 스티븐슨은 이런 철도 부설 작업에 참여하면서 증기기관차 보급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에 1847년
증기철도와 관련된 기술자들이 모여 창설한 세계 최초의 기계학회 초대 회장으로 스티븐슨이 선출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1차 산업혁명 시대에 두각을 나타낸 또 우리가 좀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고 알려진 몇 명의 기업가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1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떠한 기업가 정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함양될 수 있었던 토대가 있었느냐, 기업가 정신 관점에서 1차 산업혁명 시대를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산업혁명 시기에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정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변화 속에 기회를 포착하고 혁신하고 실천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는 등 실제적인 주요한 특징들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기업가적 행동은 경제적 진보와 기술적 변화를 일으키거나 잠재력이 발휘되며 기업가들을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술, 시장으로부터 나오는 기회를 포착하며 행동하게 했다는 것이죠. 기업가는 가장 높은 보상을 위해 가장 창의적이고 노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또 산업혁명 당시에 영국에서는 기업가들이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화, 규범과 제도, 네트워크, 신용의식 등이 구축되었다. 즉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이해할 때는 기업가 개인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기업가를 둘러싼 외부적 환경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영국에서는 이런 문화, 규범과 제도, 네트워크, 신용의식이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문화를 보면 신사문화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끈 기업가 정신이 성공할 수 있는 원천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위한 바탕으로 문화가 작용했으며 창의력으로 행동할 수 있는 배경에 문화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어떤 문화냐?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 이전 수십 년 동안 의미가 있는 것은 서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보상을 얻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로 일련의 사회적 규범들이 성장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기업가들은 사회 변화에서 기회를 포착하려는 생각들을 많이 했고 기업가적인 활동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본인이 그런 기업가적 활동을 하면 사회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성취감, 쾌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산업혁명은 기술적 진보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기업가적 사고를 바탕에 두고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업가, 엔지니어, 상인, 금융가 등 서로 협력하여 자신들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일종의 사회적 규범으로 문화가 자리 잡고 영국에서는 이를 신사문화 또는 기업가 문화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신사문화 한번 들여다보면 신사라는 개념의 문화적 중요성은 많은 사람들의 주제가 되어 왔었죠. 신사문화가 기업가 정신을 가질 수 있는 토대가 영국에서는 되었다는 겁니다. 중세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귀족들과는 다르게 무역 등 새로운 사업을 통해 신흥부자로 자리 잡은 계층들, 우리가 젠틀이라는 표현을 아까 썼었죠. 그런 계층들이 사회의 낮은 계층과 달리 신사적 행동 규범을 하도록 요구받았다는 겁니다. 즉 신사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일관성과 성실성을 갖고 행동하며 또 노블리스 오블리제, 무엇보다 의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젠틀들이 이제 전쟁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죠. 당시 영국에서는 사업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그의 명성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러한 신사 문화로 인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명예를 중시하는 문화가 바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위한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사문화입니다. 예, 또한 신사문화로 나타난 것이 18세기의 신용이라는 개념입니다. 시장 교환 경제는 교환 수단에 이제 의존하게 됩니다. 영국서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상거래는 신용과 현금을 혼합하여 대금을 지급하게 되죠. 모두 100% 상거래가 발생됐을 때 현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활성화, 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용이 매우 이제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신사적 행동이 사회적 규범처럼 자리 잡게 되어 기업들은 신용으로 지급하게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됩니다. 예, 셀과 데펀트는 1695년에 신용보다 더 환상적이고 좋은 것은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작가들도 무역의 보석이 바로 신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사문화가 영국에서 기업가들이 활동하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다음으로 볼 것이 규범과 제도입니다. 영국에서 기업가가 혁신적인 활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유리한 규범과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부의 법률과 같은 공식적인 제도 및 지적 재산권의 보호 권리 등으로 인해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규범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즉, 명확한 규범과 제도가 있었기에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유동적인 상황, 또 갈등의 상황을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비공식 규범과 행동 규범은 법의 공식적인 규칙으로 중요하며 사업의 당사자들 간의 도덕이나 명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사회 규범 내에서 협력하여 행동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규범을 어긋나는 행동은 그 커뮤니티를 어지럽히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많은 국민들 사이에 규범, 제도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는 것이죠. 한편 이런 규범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명확한 법을 통해서 또 해결을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이러한 제도적 발전은 다른 나라보다 기업가 정신에 더 큰 도움이 되었고, 영국의 제도가 당시의 상황으로 표준이 될 정도로 분명히 경쟁에 앞서 있어서 영국에서 기업가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경쟁보다 중요한 것이 이런 규범, 제도의 중요성과 사회적 인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재정적, 사회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해외에서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기업가들이 영국으로 들어와 인재들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런 규범과 제도의 확고한 신념은 내가 그 안에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환경이 마련됐다라는 판단에 좋은 인재들이 영국으로 수용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제도적 환경은 영국이 주도권을 제공할 만큼 충분히 우수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는 젊은 노동자들이 입국하는데 공식적, 비공식적 장벽이 적어 인재 확보에 용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또 영국의 다른 제도적 장점은 그것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또 제도의 신뢰는 불안감을 없애고 또 이를 토대로 사회를 추진하는 큰 원동력이 되어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사업을 키우기 위해 많은 기업가들이 노력한 결과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먼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많은 인류의 삶을 바꾸는 기업 그리고 기업가들이 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인이 네트워크입니다. 산업혁명 시기에 기업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면에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술, 경영 등 자신이 부족한 분야를 파악하여 협력할 수 있는 능력 확보가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협력을 통해 긴밀한 파트너십이나 전문적인 종업원 채용 방식으로 해결할
해결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감독, 엔지니어, 관리자를 찾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들을 찾기 위해 보유한 네트워크를 통해 검증된 인재를 찾았다는 것. 이것들이 영국에서 기업가 정신을 장려할 수 있는 배경, 토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명성을 얻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산업혁명 당시 영국에서는 네트워크가 사업 성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발생되었고 영국에서 발생될 수 있었던 또 영국에서 기업가 정신이 확산될 수 있었던 요인 몇 가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신사문화, 즉 서로 신뢰하고 또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 또 사회 지도층이 지켜야 될 규범들을 충실히 수행하는 신사문화, 그리고 유럽 사회, 영국 사회에서 명확히 구축되어 있던 규범과 제도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좋은 인재를 활용할 수 있게끔 혹은 검증할 수 있게끔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런 네트워크가 또 서로 시너지 효과를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 바로 영국에서의 산업혁명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 발현될 수 있었던 원리다. 이렇게 정리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2부 1차 산업혁명과 기업가 정신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